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초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뇌를 공격해 뇌질환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울증과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최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침대나 마스크처럼 몸에 밀착되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 물질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음이온 효과를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 물질을 쓴 가공 제품의 제조와 수출입도 금지됩니다.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 조기 발병 위암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암과 증세가 달라 진단이 어려웠는데 국내 연구진이 발병 원인을 찾아냈는데요. 새로 밝혀진 발병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 날씨에 최근에는 미세먼지까지 겹쳐 안구 질환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겨울철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기관지와 폐에 도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점은 익히 알려졌는데요. 이 초미세먼지가 뇌를 공격해 뇌졸중 등 뇌질환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장의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 중 부유물질을 말합니다. 미세먼지에는 황산염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해롭습니다. 특히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크기가 매우 작다는 점에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크기가 작을수록 침투력이 좋아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나 혈액에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기관지와 폐세포에 도달하면 염증 등 호흡기 계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혈관에 침착돼 혈전을 유발하고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질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에서 뇌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타고 뇌에 도착하면 뇌졸중 등 뇌질환까지 일으킵니다. 이게 들어오면은 폐 속에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폐의 국소염증이 전신으로 퍼져가지고 전신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초미세먼지로 11,900여 명이 조기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5,600여 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했고 심장질환과 폐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초미세먼지가 우울증과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각종 질병 발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신경퇴행성 질환, 루게릭병 증상을 악화시켜 응급실 방문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등은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응급실을 찾은 루게릭병 환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 변화에 따른 응급실 방문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하루 중 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를 25%씩 4개 범위로 나눴을 때 하위 25%에서 한 단계씩 증가할 때마다 루게릭병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위험이 초미세먼지는 21%, 미세먼지는 13% 높았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고조에 달한 날에는 루게릭병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위험이 최저치보다 각각 40%와 33%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루게릭병뿐만 아니라 비슷한 신경퇴행성 질환인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연일 미세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태국과 인도 등도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나빠진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초미세먼지의 습격으로 비상이 걸린 태국의 수도 방콕. 거리에는 물대포까지 동원해 이곳저곳 물 뿌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방콕 시민들은 숨을 쉬기도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เวลาออกข้างนอกเราจะรู้สึกระคายคอเจ็บคออย่างเงี้ยแล้วตาก็ว่า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과 자동차 매연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콕의 미세먼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의 6배 정도. 태국 정부는 급기야 미세먼지를 가라앉혀줄 인공 강우까지 준비 중입니다. ถ้าเมื่อไหร่ความพร้อมของความชื้นสัมผัสกับเรื่องทิศทางลมพร้อมเขาก็จะทำฝนเทียมนั้น 인도 역시 최악의 대기 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힌두교 축제인 쿰브멜라로 수백만 명의 순례객이 인도 북부로 몰려드는 가운데 거리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सांस लेने में दिक्कत होती है और क्या नाम है मतलब बिना मास्क पहने जा ही नहीं सकते, इससे पास कर नहीं सकते. 인도 뉴델리의 경우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의 13배에 달하는 초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 중인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치명적인 대기 오염의 습격을 받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침대나 마스크 등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는 앞으로 방사성 원료 물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돼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피폭 선량 기준치와 상관없이 장시간 몸에 밀착해 쓰거나 착용하는 제품에는 방사성 원료 물질 사용이 원천 금지됩니다. 또 음이온 효과로 불리는 방사선 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 물질을 쓴 가공 제품의 제조와 수출입도 금지됩니다. 원안위는 방사성 원료 물질의 수입과 판매자뿐 아니라 가공 제품 제조와 수입업자들에게도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고 안전 기준이 충족돼야만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반기부터 마트 등에서 한 번 포장된 제품을 비닐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이어폰과 충전기 등 소형 전자제품 5종은 포장 공간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고 포장 횟수도 2차례 이내로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비닐 이중 포장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기간 등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난감과 선물 세트 등의 과대 포장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1차 포장하는 플라스틱 등 완충 고정제 크기 기준도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설 선물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에서 플라스틱이나 휘발유 같은 유용한 물질을 뽑아내는 기술을 대사공학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런 친환경 대사공학 기술을 집대성한 지도를 7년에 걸쳐 만들어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 속에 살면서 영양분 찌꺼기를 분해하고 소화를 돕는 대장균. 이 대장균에 특정 효소를 넣어주면 영양분을 섭취한 대장균이 플라스틱을 만들어냅니다.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정과 달리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유전자를 조작해 대장균에서 휘발유를 만들거나 미생물에서 화장품의 천연 향료를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생물을 키워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대사공학공법은 수백 가지. 국내 연구진 10명이 7년에 걸쳐 현존하는 모든 대사공학의 경로를 집대성해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지도에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방법뿐 아니라 물질의 생산성과 산업화 현황 등도 담겼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 이런 화학물질 대부분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만드는 비용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균주 개발이라든가 혹은 바이오 공정 개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 점점 더 숫자가 그 화학산업, 기존 석유화학산업 대비 경쟁력을 갖추는 그러한 바이오 공정들이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지구온난화로 온실가스에 대한 경고 등이 켜지면서 화학 공정을 대체할 대사공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번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카탈리시스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지도는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돼 친환경 대사공학의 지침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먼저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던 이 조기 발병 위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조기 발병 위암의 원인을 찾아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우선 이 조기 발병 위암,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병명인데 일반적인 위암이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선 조기 발병 위암은 보통 40대 전후로 나타나는 이 위암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발병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30대는 물론 20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반 위암과 좀 다른 점이라면 보통 위암은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기 발병 위암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암은 보통 우리가 이 종양 덩어리 형태의 조직으로 나타나는데요. 조기 발병 위암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위 점막 아래 이렇게 넓게 퍼진 형태로 미만형의 형태로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증세도 찾기가 힘들고 진단이 어려운 거죠. 네, 조기 발병 위암 말씀하신 대로 발견도 어렵고 또 원인이 그동안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밝혀지게 된 거죠. 그 원인이 뭐였나요? 먼저 이 연구를 통해서 조기 발병 위암에 영향을 주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낸 건데요. 이 연구팀은 80명의 환자에게서 암 조직과 또 주변 정상 조직을 얻은 뒤에 유전체와 단백체 분석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7천여 개 정도의 체세포 변이 유전자 중에서 이 조기 발병 위암과 관련된 6개의 유전자를 찾아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3개는 이 유전자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준다, 이런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원인 유전자를 발견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낸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조기 발병 위암의 유형을 4가지로 구별했다는 겁니다. 유형을 4가지로 구별했다고요? 네, 단순히 유전체 분석만으로는 사실 이런 유형이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이번에 이 단백체 분석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이 4가지의 패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호 전달 체계가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이 환자들의 발병 유형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치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암의 유형을 나눌 수 있게 됐다면 거기에 따른 진단이나 치료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 조기 발병 위암의 가장 큰 문제가 늦게 발견이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건강한 20, 30대는 보통 증상이 크게 나타나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단 후에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진행이 워낙 빨라서 예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형이 나뉘게 되면 이 유형별로 환자에게 맞는 정밀 진단과 함께 이 불필요한 과정 없이도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4종류의 위암 유형을 발견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이 발병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번 연구는 특히나 그 과정이 더 중요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유전체 또 단백체 분석을 통해서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선 이 유전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자, 이 모든 생물이 가진 모든 유전 정보를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이 단백체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의 총합을 말하는 건데요. 이번에 연구팀이 적용한 방법은 이 둘을 통합해서 분석하는 유전 단백체 분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유전체와 단백체 각각에서 나온 정보를 하나로 모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이 단백체 분석을 통해서 4가지 유형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유전자 분석은 저희가 좀 익숙한 것 같은데 단백체 분석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이렇게 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문제는 보통 유전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단백질로 발현이 되지 않으면 실제 질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개발할 때도 유전자 자체보다는 이 단백질을 타깃으로 해서 신약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이 암과 같은 경우도 치료 과정을 살피는데 보통 단백질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단백질 수준의 연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 이번 연구로 조기 발병 위험의 그런 발병 원인을 찾아낸 것도 성과지만 말씀하신 유전 단백체의 그 과정이 쓰였다는 것, 이것도 좀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연구팀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특히 유전 단백체 연구가 이렇게 대규모로 또 암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 이번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각각 개인마다 그 환경도 다르고 사실은 암의 원인이 되는 것들도 다르다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한 명의 환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의 유전 단백질을 쫙 분석을 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유형이다. 그러면은 약은 뭐뭐뭐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겠죠. 네, 앞서 암 유형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자, 연구팀은 그러면 관련 연구를 계속할 계획인가요? 네, 뭐 아직은 기초 연구고 네. 앞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연구팀도 보고 있는데요. 이 실제로 해외 과학계에서는 이 유전 단백체라는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국내에서도 더 많은 연구와 또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국인들이 음식 맵고 짜게 먹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암 발병률이 높은데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에는 복부 비만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뜨끔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점심을 많이 먹어서 좀 뜨끔한데 사실 우리가 복부 비만이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네, 뭐 겉으로 보기엔 아무리 날씬해 보여도 사실 누구나 이 뱃살 고민은 조금씩 갖고 있죠. 있잖아요. 네. 네, 우선 이 뱃살을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두께가 2cm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는 물론 이 허리 둘레를 재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남자는 보통 90cm, 여자는 80cm가 넘을 경우에 이 복부 비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잡았을 때 2cm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복부 비만 사실 겉보기에도 좀 좋지 않지만 건강에 우선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키는데 이 최근에는 복부 비만이 남성의 골다공증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구팀이 2009년부터 2년 동안 국민 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20세 이상 성인 남성 5,9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인 남성의 경우 이 허리 부위의 골밀도 감소 위험이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이런 현상이 20대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20대가요? 네, 20대 남성의 경우는 복부 비만이 있으면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무려 5.53배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복부에 쌓인 지방이 뼈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건가요? 이 사실 비만한 사람은 네. 체중이 늘면서 이렇게 하중이 더 가해지잖아요. 예. 이런 무게를 견디려고 상대적으로 골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 부위인 요추의 경우는 체중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부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의 골밀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연구팀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만일수록 요추의 골밀도가 감소하는데 영향을 준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복부 비만이 또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 안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네. 이 복부 비만에 심한 사람은 좀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요? 네. 이 국제 비만 확해지에 실린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사는 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약 10마이크로그램 높아지면 폐활량 지수가 보통 사람보다 10%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 정도 폐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반면에 이 복부 비만이 없거나 적은 사람의 경우는 같은 수준의 미세먼지에 노출돼도 폐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방세포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하는 데다가 대기오염도 이 염증 매개인자나 뭐 산화 스트레스를 분비를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폐 기능이 훨씬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정말 심한데 특히 좀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네. 근데 이 복부 비만이 뭐 앞서 뼈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했지만 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이 복부 비만이 심하면 뇌에 회백질이 위축이 되면서 치매에 영향을 준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높인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이 복부 비만이 있으면 다른 병력이 없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연구도 뭐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좀 건강한 다이어트 네.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온도차를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열전소자라고 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체온만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기술보다 효율을 5배나 높여서 웨어러블 열전소자 상용화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사람의 체온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열전소자입니다.
손목에 붙인 뒤 전압을 증폭시키면 배터리 없이 체온만으로 LED 전광판에 글씨가 나타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체온의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해 웨어러블 소자의 전원으로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체온 센서를 붙이고 그 체온 센서에서 나오는 센싱된 값을 처리를 해서 무선으로 쏘아주는 정도까지의 처리할 수 있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열전 소자 6개를 묶으면 최대 23mW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배터리처럼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체온으로 계속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예전보다 열전 소자의 에너지 출력을 5배 이상 높일 수 있어 웨어러블 상용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영유아에게 착용시켜 체온이나 맥박 변화를 무선 통신으로 수집해 돌연사를 예방하고 환자 모니터링이나 반려동물 위치를 찾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착용 시 불편함을 덜고 움직이는 상황에서의 안전성 확보 등 추가 연구가 뒤따라야 합니다. 향후에 사람이 지니는 여러 가지 각종 전자기기, 정보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2, 3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 기술은 웨어러블 산업과 사물 인터넷 등 소자용 자가발전 전원기기 분야를 선도하는 원천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계획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행동의 중요한 위험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청소년은 피해가 없었던 청소년에 비해 자살 생각을 자주 할 확률이 23.2배나 높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확률도 2.8배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자살 전 증상들을 안내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선인 에어랜더 비행선이 상용화 시동을 걸었습니다. 길이가 92m로 거의 하키 경기장만한 크기인데요. 지난 2016년 여름 시험 비행을 선보인 이후 약 2년 반 만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중한 크기의 비행선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길이 92m로 가장 큰 여객기라는 A380보다도 20m 더 큽니다.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작고 하키 경기장을 꼭 덮어버릴 만한 크기입니다. 다른 비행선과 달리 고정 날개와 프로펠러도 달려있어 자유로운 비행이 가능합니다. 기체를 안전한 헬륨으로 채워 적은 연료로도 10톤의 승객과 화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지상 4.9km까지 떠올라 시속 148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비행기로는 불가능한 5일 연속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2주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What it does now, or will do, is fly point to point, a bit like a giant helicopter, taking bigger loads, longer distances, cheaper, safer, and crucially, without the same damage to the environment. 이 비행선의 제조업체는 영국 민간항공관리국으로부터 POA 생산 조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험 비행 성공 2년 5개월여 만에 상용 모델 생산을 허가받은 겁니다. 이 업체는 내년까지 50톤급의 비행선도 개발한다는 목표여서 관광 분야가 아닌 화물 운송에도 비행선 시대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국내 최대 해수 담수화 시설이 가동 중단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포함해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간 시설인데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입니다. 하루 최대 4만 5천 톤의 바닷물을 민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5만 명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해수 담수화 시설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이 설비를 짓는 데 들어간 돈만 세금과 민간자본 등 2천억 원에 달하지만 1년 전부터 가동이 전면 중단돼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고리원전 근처 바닷물을 끌어 쓰다 보니 안전성을 문제 삼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물 공급 판매처 없이 한 해 유지 관리비만 30억 원 넘게 들자 시설의 위탁 운영사가 인력들을 철수시킨 겁니다. 소수 직원만 남아 정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할 뿐 담수를 생산하는 핵심 장비들은 모두 멈춰 있습니다. 설비의 재가동이 결정되더라도 적어도 석 달 이상 설비 전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단 설계 수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가동 중 정비 점검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재가동에 큰 기술적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해수 담수화 설비가 멈춘 지 1년이 넘었지만 부산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사 인력이 철수하자 정부의 책임을 떠넘겼던 부산시는 1년이 넘도록 대책을 찾는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담수화 설비에서 나온 물이 안전하다는 검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완공 5년째 멈춰있는 2천억 원짜리 설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세금 낭비라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겨울철 차가운 바람과 매년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 눈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겨울철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구정안과 김준현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겨울철만 되면은 여러 가지 안구 질환 호소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도 요새 눈이 좀 건조해서 인공 눈물 꼭 챙겨 다니는데 이런 걸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죠? 예, 안구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네.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 또는 구성 성분이 균형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데요. 노화나 콘택트 렌즈 착용, 잦은 전자기기 사용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납니다. 겨울에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날씨 자체가 한랭 건조한 특징도 있지만 네. 실내 난방으로 조성된 건조한 환경 때문입니다. 예. 눈이 마르거나 뻑뻑해지는 증상만 있다고 오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이물감, 간헐적으로 눈을 찌르는 통증, 시력이 저하되는 느낌 등 수십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증상이 다양하군요. 예. 사실 안구 건조증 정말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흔한 질환인데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질문을 한 가지씩 드릴 테니까 아래 OX판을 들어주세요. 예.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눈이 건조할 경우 식염수를 넣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X입니다. X군요. 예. 네. 식염수는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로 맞춘 소금물일 뿐입니다. 식염수는 주로 렌즈를 씻거나 이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데요. 눈이 뻑뻑할 때 식염수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네. 눈물은 점액질, 물, 기름의 세 가지 중요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눈 표면에 얇게 붙어 있는데요. 식염수는 눈을 잠시 적셔주는 효과는 있지만 눈물의 중요 성분을 씻어내기 때문에 눈이 더 마르고 상처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예. 식염수보다 인공 눈물 쓰는 게 더 좋겠군요. 그래도 하나를 쓴다면 인공노액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피곤할 때 냉찜질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 X입니다. 역시. X군요. 예. 아침에 눈이 부으면 얼린 숟가락으로 눈을 찜질하는 경우도 있고 또 냉찜질하고 나면 피곤함도 없애주고 상쾌한 아침을 네. 맞을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평소 눈에는 냉찜질보다 온찜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냉찜질은 눈 주위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면 눈에 좋지 않거든요. 네. 온찜질을 하면서 눈 주위를 잘 마사지해주면 눈 주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기름 성분의 눈물을 만들어서 윤활작용하는 지방선 분비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네. 안검염 환자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붓기 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온찜질이 더 좋겠군요. 예.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어린이들도 안구 건조증에 잘 걸릴 수 있다. 맞나요? 예, 이 질문만 O입니다. 그렇군요. 예. 안구 건조증은 성인에게 많이 나타나고 노화가 진행되면 심해지는 질환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들은 안구 건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입니다. 장기간 스마트폰을 보면
아이들도 안구 건조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안구 건조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살펴봤는데 이 안구 건조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각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각막염이 어떤 건가요? 안구 건조증에 있어서의 각막염은 좀 틀린데 일반적인 각막염은 눈의 검은자 부위를 덮은 볼록한 각막에 감염이나 알레르기 등으로 염증이 생긴 상태인데요. 안구 건조증의 경우 각막 상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주성분인 눈물이 각막에 오래 머물지 못하면 영양 상태가 저하됩니다. 그런 각막 세포에 문제가 생겨 각막염이 생기는데요. 눈이 시큰거리거나 눈부심, 이물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들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각막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1년 135만 명에서 2015년 178만 명, 2017년 18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2017년 기준 여성 환자가 121만여 명으로 남성 환자 66만여 명보다 약 2배가량 많았었는데요. 여성 환자가 더 많은 이유는 서클렌즈나 콘택트 렌즈의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서클렌즈 말씀하셨는데 요즘 10대 청소년들 참 많이 쓰죠. 막 돌려쓰기도 한다던데 이러면 눈에 정말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서클렌즈를 포함한 콘택트 렌즈는 엄연한 의료기기인데요.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착용법이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구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을 통해 별다른 주의사항 없이 손쉽게 사는 미용용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클렌즈는 산소 투과율이 일반 소프트렌즈보다 낮아 각막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요.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오래 끼면 각막염이 발생하고 심해지면 각막 궤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렌즈에 색을 입히는 과정에 좋지 않은 염색 재료를 쓰는 경우 각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한 렌즈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렌즈를 공유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던 세균과 이물질들이 내 눈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렌즈 역시 의료기기였군요. 또 겨울에 우리 스키나 썰매 타러 자주 가곤 하는데 겨울 스포츠 즐길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설맹증을 얘기하는데요. 영화 히말라야를 보면 배우 정우가 에베레스트 등반 후 하산하는 길에 하얀 눈에 반사된 빛으로 시력의 손상을 잃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처럼 설명증이란 강한 자외선이 눈에 반사되어 각막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주로 스키장이나 썰매장, 얼음 빙판에서 발병될 수 있습니다. 설명증의 정확한 진단명은 자외선 각막 병증인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눈썰매장이나 스키장에서 강한 자외선이 눈에 반사되어 각막의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각막이 벗겨지면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겨울 자외선이 실명을 일으키기도 하나요? 자외선은 직접적인 실명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각막에 손상을 줘서 시력 저하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자외선은 바닥이나 땅에 반사가 되면 10에서 20% 정도의 자외선 반사가 일어나지만 새하얀 눈에서는 80% 정도 자외선 반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땅보다 4배 이상 반사된 자외선이 4시간 이상 눈에 노출되면 각막에 손상이 생기는 설맹증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때 고글이나 선글라스를 끼는 게 중요합니다. 고글이나 선글라스 없이 5시간 이상 스포츠를 즐길 경우 설맹증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스키장 갈 때 꼭 참고해야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겨울에 눈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나 예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겨울철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내가 건조하다면 가습기를 설치해 40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에 렌즈로 인해 눈이 건조해지면서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8시간 이상 장기간 착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일정량 이상 술을 마시면 몸에 탈수 상태를 빠뜨려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영양 보충과 비타민 섭취로 하여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것이겠죠. 네, 눈은 워낙 다른 기관보다 외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특히 더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압구정안과 김준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미세먼지나 잦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안구 혹사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라는데요. 눈은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워서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당근이나 토마토,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고등어나 견과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또 눈이 가려울 땐 비비지 않고 인공 눈물을 넣는 습관이 좋겠죠.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